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생물 10장 광합성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때까지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가지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ATP가 합성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에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명반응에서는 ATP를 만들어낼 거고요. 암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다시 이산화탄소로부터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식물에서 명반응에서 ATP 만들어내지만 얘들도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이거 오개념으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동물 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원핵 생물이 있으면 이건 앞에서 배웠죠. 원핵 생물이 있고 그다음 고세균이 나타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원핵 생물 중에서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는 놈들이 원시 미토콘드리아라고 여겨집니다. 원시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다. 얘들이 이제 진핵세포 속으로 들어간 거죠.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얘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진핵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간 상황에 한 번 더 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계열과 들어가지 않은 계열로 나눠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계열은 이제 뭐 동물세포 같은 엽록체가 없는 계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고요. 자, 한쪽에는 다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놈들이 공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다시 식물세포처럼 엽록체가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즉 엽록체 기원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여기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식물세포도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립영양생물하고 종속영양생물 얘기를 해봅시다. 자, 독립영양생물은 오토트로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들은 이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이제 이산화탄소랑 무기물을 흡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유기화합물을 즉 포도당 같은 화합물들을 합성하는 생물로서 종의 엔지입니다. 일종의 생산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종속 영양생물 헤테로트로프 얘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명체 즉 독립 영양생물들이 합성한 유기물질들을 자기가 흡수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을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소비자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탄소 출처에 따라 가지고 또 광독립 영양생물, 화학 독립 영양생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보통 광독립 영양생물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광 영양생물, 광 독립 영양생물,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화학 영양생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종속 영양생물도 마찬가지로 광종속 영양생물이 있을 수 있고요. 화학종속 영양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보시는 독립종속 요거 차이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광과 화학의 차이는 에너지원을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지 화학물질을 이용하는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에너지를 산화시켜가지고 얻는지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산화시켜서 얻는지 혹은 빛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지 요 차이가 되겠고 요거는 독립과 종속 모두 붙을 수가 있는 어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 영양생물과 유기 영양생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또 전자 공유체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자 공유체가 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무기물이면은 무기 영양생물이라 하고요. 유기 영양생물이 쓰는 전자 공유체는 우리 앞에서 다 배워왔죠. 탄수화물, 지방산, 아니면 뭐 아미노산, 유기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들도 각각 무기 독립 영양생물, 무기 종속 영양생물, 유기 독립 영양생물, 유기 종속 영양생물 따로 다 붙여서 쓸 수가 있는 말입니다. 얘들은 각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합성의 개요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무기물들을 환원시켜가지고 유기물들을 합성하는 동학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반응이고 반응식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6개 그리고 물 분자 12개를 이용해가지고 탄화수소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이제 산소하고 물을 배출해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왜 여기 6개 물을 표현했나요? 물어볼 수 있죠. 6개, 지금 6개 쓰고 6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표현을 했나요? 물어보면은 자, 요 위는 이 산소가 자, 사실 보시면은 지금 6 곱하기 O2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개가 되게 되죠. 자, 요 12개는 지금 포도당과 물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여기 지금 12 곱하기 5 하면은 자, 이거 지우개 헷갈리니까 12개 산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산소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 산소를 지금 쓰게 되면은 12개 산소가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산소 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6개가 있고요. 여기 12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여기 6 이렇게 써버리면은 마치 이산화탄소에서 요 산소가 나온 것처럼 표현이 돼버리죠. 그래서
물을 굳이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물이 다 소모를 해가지고 산소로 나왔다.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요거를 붙여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응은요, 지금 광합성 반응은 델타 G가 0보다 큰 양수인 반응입니다. 자, 하지만은 반응이 일어나죠. 실제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ATP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명반응에서 만들어냅니다. 명반응에서 만든 ATP를 이용해가지고 인산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NADPH라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이용해가지고 환원 반응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반응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 장소 루벤의 명반응, 안반응 실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반응과 안반응이 나뉜다. 위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은 일단 식물의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고요. 엽록체 우리 구조도 앞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자, 이 실험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 방사선 동위원소 18산소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물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주어에 여기에 방사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식물에 물을 주는 거죠. 식물에 물을 주니까 물을 뿌리에 줬겠죠. 뿌리에 물을 주니까 어떻게?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호흡해가지고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여기는 방사선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만들어내는 탄소 O2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표시돼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식물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식물도 아까 제가 분명히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자, 반대로 다른 시험을 하나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에다가 요 산소를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물은 표시를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식물에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 잎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물은 이렇게 뿌리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방출된 산소를 살펴봅니다. 자, 요 산소는 위에 본 요 산소죠. 산소를 살펴보니까 얘들이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결과보다 지금 요 산소는 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물은 분해돼 가지고 자, 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전자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산소가 물로부터 유래를 했던 거죠. 참고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와 관련이 없고요. 만들어지는 산소와 관련이 없고 나중에 안반응해서 탄소원으로 그냥 환원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즉 광합성은 물이 분해되는 명반응, 그 다음에 탄소가 동화되는 안반응,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6개 이산화탄소가 뭉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광합성의 두 과정, 명반응과 안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명반응은 빛을 필요로 하는 반응입니다. 말 그대로. 장소는 우리 기억나시죠? 엽록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틸라코이드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라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고요. 이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얘들은 빛 에너지를 ATP로 만들어주는 들어갔을 때 이걸 이용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TP하고 이제 얘들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NADPH라는 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화합물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안반응의 반응물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NADPH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NADPH는 NADH하고 거의 구조가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 NADH에서 AMP 쪽 배웠죠. 리보스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데닌 있는 AMP 쪽 리보스에 2' 쪽에 인산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제가 잠깐 그냥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잠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전자 2개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산기 하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른 효소가 완전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ADH하고 NADPH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NADH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은 주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제 ATP 생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과정, 그 다음에 TCA 회로 전자전달계, 여기서 전자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로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NADPH는요, 얘들은 환원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뭐 아니면 스테로이드 합성하거나 아니면 글루타티온을 환원시킬 때 항산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광합성 안반응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로 그냥 쭉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하나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글루타티온 한번 봅시다. 자, 글루타티온은 원래 글루탐산, 시스테인, 그 다음에 글리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미노산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은 펩타이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 방식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해요. 일반적으로 알파 카르복실 그룹하고 알파 아미노 그룹하고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글루타티온 같은 경우에는 요 글루탐산은 N그룹 그리고 여기에 중심 탄소가 있고 C가 있고 얘들이 COH를 또 가지고 있죠. R그룹 쪽에. 그래서 여기를 이쪽 COH 원래 여기를 알파 카르복실 그룹이라는데 이쪽은 감마 카르복실 그룹이랍니다. 자, 그래서 글루탐산은 여기 감마 카르복실 그룹이 시스테인의 N말단과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티온을 어떻게 쓰냐면요. GSH 이렇게 씁니다. 시스테인이 원래 R그룹의 SH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루타티온을 GSH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글루타티온이 만나가지고 어떤 형태로 있냐면은 요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가 H가 빠지고 S에 다시 이쪽에 시스테인 쪽에 글루탐산하고 글리신하고 붙어있는 글루타티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GS와 CGS가 만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GSS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형태를 산화형의 글루타티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지만 이 산화형의 글루타티온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 NADPH가 환원력을 제공해가지고 얘들을 환원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가 다시 글루타티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NAPH가 들어가고 NADP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각각 수소 붙어가지고 요 수소 그리고 전자 두 개도 같이 전달해 준 거죠. 자, 그럼 얘들을 환원형의 글루타티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우리 인체에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걔들의 이제 프리 라디칼을 소구하게 됩니다. 자, 활성산소라는 거는 풀네임으로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즈 이래가지고 자, 적어 드릴게요.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즈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서 ROS 이렇게 앞으로 활성산소는 ROS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얘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은 크게 이제 자유 라디컬을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요. 라디칼이 없는 애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다시 있습니다. 라디칼 뭐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자유 라디컬을 가진 ROS 같은 경우에는 O2- 이런 애들이 있고요. 비라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과산화수소 H2O2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라디컬이 없는데 왜 활성산소예요?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얘들은 그 유명한 펜톤 반응에 의해 가지고 철이랑 만나게 되면은 OH 라디컬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제일 방성이 강한 라디컬이다, RO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얘들이 지금 라디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원형 글루타티온이 얘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요 OH 라디컬 얘보다는 보통 H2O2나 아니면 ROOH 얘들을 제거하는 반응식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글루타티온이 H2O2랑 만나게 되면은 C 산화 형태의 글루타티온을 형성하면서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NADPH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지금 본 요 광합성의 명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질에서 5탄당 인산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PPP라고 해요. 줄여가지고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PPP 경로를 통해서도 NADPH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PPP 경로 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PP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반응을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나중에 NADPH하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 5 인산 얘들을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 원래 해당 과정에서요. 포도당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가 됐었죠. 원래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해당 과정으로 진행을 쭉 할 수도 있고요. 해당 과정을 우리 앞에서 배운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PPP 경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해당, 이쪽으로 가면은 P 경로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 PPP 경로 같은 경우에는 ATP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해당 과정은 ATP를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이 PPP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 아까 환원력을 제공하는 NADPH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요 리보스 5 인산 같은 경우에는 그 DNA나 RNA 재료로 쓰입니다. 리보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뉴클레오타이드 합성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NADPH는 환원력을 제공하니까 아까 제가 지방산,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이런 거 합성할 때 쓰인다 했죠. 그래가지고 지방 대사가 일어나
생산하는 간이나 지방 조직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는 부신피즈. 자,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적고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 앞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핵이 없습니다. 자, 핵이 없어가지고 얘들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방어가 어려워요. 핵이 있으면 여러 단백질들이 얘를 도와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핵이 없으니까 DNA가 없으니까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들도 PPP를 통해 가지고 NADPH를 막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데서 특히 PPP가 많이 일어나요. 다른 세포도 일어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단계가 뭐냐면요. 요 첫 단계에 들어가는 효소 이름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자, 줄여가지고 G6PD 혹은 G6PDH 이렇게 적습니다.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얘 이름 그대로예요.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약자입니다. 이 효소가 RDS, 즉 속도 결정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각각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주고 있고요. 요 단계에서 이제 NADPH가 한 분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락톤 가수분해 효소라는 놈이 있는데 걔도 마그네슘이 있어요. 거기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6포스포 글루칸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그냥 안중에서 제가 그냥 말로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이 6포스포 글루콘산이 6포스포 글루콘산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해가지고 한 번 더 NADPH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또 NADPH를 만들어낸다. 총 두 분자의 NADPH가 만들어진다.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때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게 피트에 기출됐어요. PPP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보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여기 지금 6탄당이었죠. 여기까지 6탄당인데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지면서 5탄당인 리보스 5 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리보스 5인산 그냥 줄여갖고 R5P 이렇게 적었어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PPP에서 이 말 저 말 많이 했지만은 두 개의 NADPH와 이산화탄소 하나가 만들어졌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죠. 즉 탄소가 산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뭐라 부르냐면은 요 PPP를 산화적 PPP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 리보스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산화적 PP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은 비산화적 PPP가 있냐? 자,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지금 사실 요거를 돌릴 목적은요. 리보스 5 인산이 메인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요런 애들이 PPP를 많이 돌리는데 얘들이 원했던 거는 사실 NADPH였어요. NADPH를 지금 2대1 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은 NADPH 2개, 리보스 5 인산 1개 이런 식으로 2대1로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얘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남아도는 리보스 5 인산을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처리하는 과정을 비산화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보스 5 인산은요 가역적으로 다른 5탄당인 자일룰로즈 5 포스페이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적을 거예요.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지금은 얘가 가역적으로 자일룰로즈 5 포스페이트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남아도는 얘 하나하고요. 지금 바뀐 얘 하나하고 합쳐집니다. 지금 탄소가 1개짜리, 얘도 탄소가 5개짜리예요. 그럼 합쳐지게 되면은 탄소가 10개짜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10개짜리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탄소가 7개짜리, 탄소가 3개짜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굳이 이름은 안 해도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는 세도헵툴로즈 7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놈이고요. 자, 안 해도 됩니다. 자, 얘는 글리세르 알데히드 3 포스페이트입니다. 이거 이름 어디서 들어봤죠? 제가 G3P, GAP 불러줬던 걔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7 더하기 3. 자, 얘들을 한 번 더 합쳐가지고 어떻게? 이번에는 4 더하기 6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4개짜리는 에리스로즈 4 포스페이트, 6개짜리는 프루토즈 6 포스페이트 이렇게 바꿔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프루토즈 6 포스페이트는 그냥 해당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포도당 다음에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 요 다음 단계가 프루토즈 6 포스페이트 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포스포글루코즈 아이소머레이즈가 바꿔줬죠. 얘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 그럼 다시 탄소 4개짜리 에리스로즈 4 포스페이트 얘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여기 아까 위에서 얘 있죠. 자일룰로즈 5 포스페이트 얘랑 합치게 됩니다. 자, 얘랑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탄소가 총 9개가 됩니다. 5 더하기 4 하면 9죠. 9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은 6 더하기 3으로 나누게 돼요. 자, 어떻게 나누냐. C6는 아까 얘 프룩토즈 6 포스페이트로 바꿔주게 되고요. 자, 3개짜리는 다시 G3P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정리를 해보면은 얘를 총 몇 개 투입한 셈이냐면 얘가 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처음에 하나, 그
그다음에 여기서 둘.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율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총 15개 탄소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탄소 6개짜리 2개 그리고 3개짜리 하나. 그러면 12에다 3 더하면은 다시 탄소 15개가 됐죠.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 과정을 비산화적 PPP라 그래요. 그래서 NADPH를 만들어내고 남아두는 리보스 5 인산은 해당 과정의 부산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과정이 비산화적 PPP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돌아가가지고 이번에 안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반응은 말 그대로 빛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빛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고요. 자, 장소는 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트로마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엽록체의 기질, 즉 바탕질 부분.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 이름이 뭐냐면은 켈빈 회로라는 회로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명반응에서 TP하고 NADPH들을 만들어냈는데, 자, 요 두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켈빈 회로에서는 이산화탄소 6개를 받아들여서 중적으로 포도당을 합성을 해내는 거죠. 요 과정을 켈빈 회로, 즉 안반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광합성 색소 한번 봅시다. 수용체 되어 있는데, 자, 광합성 색소는 엽록소를 말하고요.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있습니다. 엽록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포이드 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아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스트로마 혹은 레닌저 기준으로 버팀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콘드리아의 바탕질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 막을 뜯어서 보면은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또 막들이 존재할 거고, 요 안에 여러 단백질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잘 보면은 요 안에 이제 엽록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흡수 스펙트럼 봅시다. 자, 파장에 따라 가지고 빛은 파장으로 나뉠 수가 있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엽록소 색소들이죠. 얘다 엽록소 색소들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은 분광 광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를 각각 이용해 가지고, 자, 이 색소를 넣은 용액에 빛을 쬐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빛이 엽록소 색소들이 어떤 거는 흡수를 하고 어떤 빛을 흡수를 하고요. 파장들을 흡수를 하고 어떤 파장들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흡수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렇게 투과된 빛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색소들이 이제 식물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각각 간단하게 말해보고 갈게요. 자, 먼저 엽록소 A입니다. 클로로필이라고 해요. 엽록소는 얘들은 내부에 이제 포피린 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구조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얘들은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해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흡수하는 파장이 청자색 속에서는 한 430 나노미터 정도 빛을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색에 한 660 나노미터 정도 빛을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식물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엽록소가 있는 여기 틸라코이드 막을 그렸는데, 쪽에 이제 크게 광괴2라고 하는 곳하고요, 광괴1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영어로 포토 시스템이래 가지고 PS2, PS1 이러고요. 자, 2를 먼저 적은 이유는 1이 먼저 발견됐고 2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순서는 2 다음 1 이렇게 오게 됩니다. 흡수하는 순서예요. 뭐 어차피 1도 빛을 흡수하긴 하는데 전자 전달되는 순서는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봐주시고요. 이런 광계 2나 광계 1 안에 이제 중심 색소, 이런 엽록소들이 들어있는 이런 중심 색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엽록소 A가 그 기능을 하게. 그래서 얘들은 녹색은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녹색이 들어있는데 얘들은 흡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흡수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식물 이파리가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요 관계2, 관계1 돼 있는데, 요 관계2와 관계1 안에 있는 요런 단백질들은 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응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이고, 여기 크게 포토시스템 2 같은 경우에는 P180이라는 곳이 있고요. 포토시스템 1, 즉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P700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엽록소 A가 한 쌍씩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660 나노미터를 흡수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긴 680이고 여긴 700이지 의문을 가진다. 이게 흡수하는 파장을 말해요. 자, 그거는 얘들이 지금 단백질 속에 들어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흡수하는 파장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엽록소 B 봅시다. 엽록소 B 같은 경우에는 자, 흡수하는 파장이 약간 달라요. 구조도 약간 엽록소 A랑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한 450 나노미터 정도, 그 다음에 약간 적색에서는 한 조금 안쪽으로 640 나노미터 정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직광
복합체라는 곳에 들어있어요.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반응 중심에는 엽록소 A만 있었고요. 서로 다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얘들도 관계에 따라 가지고 직강복합체 1, 2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2, 그 다음에 직강복합체 1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계 속에 P680과 라이트닝 하베스팅 컴플렉스 2가 있는 거고요. 관계 1에는 반응 중심 P700과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 1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서로 다르고요. 일단 단백질이 서로 다르고 색소 같은 경우에도 2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얘가 뭐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2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 2, 관계 1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은 그냥 얘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관계 2에는 P680과 라이트 하베스플렉스 2가 있고 관계 1에는 P700과 라이트 하베스플렉스 1이 있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각각 LHC2, LHC1 둘 다 모두 엽록소 A,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반응 중심에는 엽록소 A가 한 쌍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외워두고 됩니다. 자, 그래서 엽록소 B가 여기 왜 있냐? 자, 얘들은 지금 파장이 보면은 얘들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엽록소 A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요런 흡수를 하게 되고요. 엽록소 B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안쪽에서 요런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엽록소 B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 여기 LHC, LH21 여기서 각각 흡수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각각 여기가 지금 엽록소 B, 엽록소 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즉 엽록소 B가 받은 다른 파장의 빛을 에너지로 전환해가지고 엽록소 A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엽록소 A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카로티노이드 있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광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토옵션 해가지고 광보호 역할을. 자, 광보가 뭐냐면은 너무 셀 경우에요. 광저해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즉, 엽록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산소, 즉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돼가지고 과합성 과정에서 아까 우리 활성산소는 딱 봐도 라디컬이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좋아 보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단백질이나 뭐 막지질, 반응 중심들 이런 거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요 관계 2에 있는 반응에 D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얘가 라디컬, 즉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되게 쉽게 손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이제 광저해라거든요. 이런 광저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카로티노이드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빛을 받은 다음에 너무 많은 빛의 에너지만 소산시키게 됩니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들이 그 에너지를 따로 소산시키게 돼요. 이런 과정을 광보호를 합니다. 참고로 빛이 너무 세면요, 이런 식으로 카로티노이드로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이파리가 있을 때 이파리가 이제 미세 섬유를 따라 가지고 엽록체가 빛에 평행하게 배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파리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빛을 피해 가지고 축 처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은 원래는 엽록체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쫙쫙 내려진다 칩시다. 이렇게 받았다 치면은 빛이 너무 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미세 섬유를 따라 가지고 엽록체가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피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만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인맥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단면입니다. 단면. 위에요. 여기가 위, 아래예요.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입니다. 이쪽에는 피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은 빛을 덜 받을 거고요. 아니면은 파리가 이렇게 던 애들이 인맥이고요. 쭉 하고 이렇게 쳐져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빛을 이렇게 받을 텐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 작용 스펙트럼 봅시다. 작용 스펙트럼은 엽록체에다가 다양한 빛을 비춰주고요. 그 파장에 따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나 아니면 산소의 방출 같은 어떤 광합성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그냥 작용 스펙트럼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랑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흡수 스펙트럼 나타낸 거고요. 이쪽이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이쪽이 빛의 흡수율을 나타낸 거고, 작용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는 뭐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광합성 속도 쪽은 그대로 빛의 파장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얘랑 겹쳐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죠. 겹쳐가지고 여러 고등학교 생물 보면은 요거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자, 1883년 엥겔만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녹색 식물의 이제 흑각 영역을 측정한 최초의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자, 프리즘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빛이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퍼지죠. 가시광선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퍼지면서 쪽 빨간색, 쪽 빨주노, 쪽 파란, 보라색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어디에
자, 핵함에다가 요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핵함은 사상조류의 하나고요. 사상조류라는 건 이제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애들을 사상조류라 합니다. 요거는 뭐 상식이라 그냥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녹조류, 녹갈, 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외울 때 해미 다시 기무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핵함, 미역, 다시마, 김, 오목가사리. 그래서 해미 다시 기무빈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중에 색깔로 사실 외우면 되는데 이게 헷갈려요.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요 독조류 핵함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얘가 핵함이에요 지금. 핵함을 그려봅시다. 이거로 핵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광합성을 하면은 어떻게? 산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뭘 넣냐면은 호기성 세균을 같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 자, 요렇게 거의 없고 다시 요렇게 막 몰려가지고 발견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빨간색 근처에 해 많이 있고요. 약간 청자색 부위에 이렇게 발견이 되죠. 왜? 여기서 산소가 광합성이 해가지고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산소 공급원 근처에 이제 얘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광합성을 하는 핵함에서 어느 부분에서 산소가 많이 방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많다 이꼬르 광합성이 활발하다 때문에 그림처럼 뭐 청색광 근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색광 근처에서 호기성 세균들이 많이 뭉쳐가지고 집단을 형성하더라. 요게 엔겔만의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반응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반응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자의 들뜬 상태랑 형광이 방출되는 이 과정을 조금 배워볼게요. 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빛을 흡수해요. 빛을 흡수할 때 보통 광자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엽록소가 흡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엽록소 속에 있던 전자들이 들뜬 상태로 더 높은 에너지 전이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상태의 전자 오비탈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보통 화학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올라갔다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자는 잠깐 지금 팅 하고 광자를 맞아가지고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핵 근처로 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상태를 이제 들뜬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뜬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은 이 상태를 다시 바닥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닥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흡수했죠. 흡수했으면은 내려올 때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약간 잔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형광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과정은 지금 엽록소 A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 A가 이제 아까 라이트닝 하베스팅 컴플렉스 혹은 다른 안테나들로부터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엽록소 A에 있던 전자가 덜 떠가지고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전자들은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이 이제 전자전달계에 포획이 돼가지고 화학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포피린 링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림 보여드렸죠. 이런 포피린 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질소가 있고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헤모글로빈에 있는 행 구조랑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토크롬 속에 있는 행 구조랑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피코빌린이라는 물질이 잠깐 나오는데 걔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걔들은 한쪽이 핑하고 풀려 있는 구조입니다. 얘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구조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자, 그래서 얘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만들어질 때 처음에 이제 식물이랑 뭐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일부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글루탐산 유래고요. 글루탐산에 질소가 있죠. 글루탐산 유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헤모글로빈이나 시토크롬에 햄이 있죠. 햄 구조가 있죠. 그래서 걔들도 이런 포피린 링이 있고 걔들은 글리신하고 숙시닐 코에이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게 돼요. 기원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입 문제에 좀 나오기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관계 보도록 합시다. 관계는 아까 배웠죠.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고 왔는데 이 직강 복합체 아까 라이트닝 하베스트 컴플렉스와 결합되어 있는 반응 중심을 다 합쳐가지고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엽록소 A, B, 그다음 앞에 배운 카로티노이드 이런 애들이 특정 단백질하고 결합해 있는 상태를 관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아까 말했다시피 직강 복합체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하고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강 복합체는 관계에서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했죠. 빛을 수집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엽록소 A, B, 그 다음에 카로테노이드 플러스 단백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막에 박혀 있는 막 단백질. 자, 그 다음에 반응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의 특별한 엽록소 A 분자하고 1차 전자 수용체 분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P680하고 P700이 있었고 얘가 관계 2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항상 2가 먼저예요. 관계 1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전자 공유체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전자 공유체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자 수용체인 페오피틴이라는 곳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들뜬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버렸죠. 그럼 전자를 어디서 받느냐? 자, 전자는 아까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산소로 만들어내죠. 근데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사실 물 두 분자를 이용해가지고 산소와 함께 개수 맞추는 거죠. 수소 4개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전자 4개를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반응은 G 단백질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이 G 단백질은 망간을 가져요. 망간 요거 헷갈립니다. 마그네슘 아니에요. 망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P680, P700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 A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온들 그때그때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 잘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1, 2 이거 종류 한번 봅시다. 관계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680나노미터 빛을 제일 잘 흡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라 그래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산하기 때문에 ADP를 PI 무기인산과 합쳐가지고 ATP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합니다. 얘들도 CFO, CF1 복합체 ATP 합성 요소가 있는데 요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 중에 수소 이온을 스트로마 쪽으로 퍼내게 돼요. 자,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이 있고 바깥에 이제 엽록체가 내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얘들은 방향을 잘 보세요. 수소를 이쪽이 아니고요. 안쪽으로 수소를 퍼들이게 되는 겁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여기가 더 높아요. 즉 pH가 여기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 과정 중에 ATP 합성 요소가 요 방향으로 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관계 1또 보도록 합시다.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딨냐면은 자, 지금 관계 2는 틸라코이드 막 이쪽에 주로 있었고요. 그라나가 쌓여있는 틸라코이드 막이 있었고 제가 엽록체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얇은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들을 그렸습니다. 틸라코이드 막들을 그렸는데 자, 요 부위를 뭐라 하냐면요. 여기를 스트로마 라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 이제 특히 관계 1이 잘 발달돼 있어요. 관계 2는 그라나가 있는 틸라코이드 막의 관계 2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계 2와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효소들이 살짝 다릅니다. 자, 그래서 관계 2는 아까 물로부터 전자를 받았죠. 하지만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에서 나온 전자가 쭉 이어가지고 나중에 플라스토시아닌이라는 곳으로 쭉쭉쭉 전달돼가지고 플라스토시아닌이라는 곳으로 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수용성 단백질이라 가지고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틸라코이드 막 안쪽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쪽에 있고 자, 참고로 시아닌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특징이 이제 구리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온들 잘 외워두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리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받은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P700 여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2는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광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도 엽록소 A가 있죠. 한 쌍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700나노미터의 화장을 잘 흡광을 해가지고 전자를 다시 들뜨게 해가지고 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 전자를 페레독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고요. 줄여가지고 FD 이렇게 씁니다. 페레독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고 여기는 F니까 철을 가지고 있어요. 철 이온을 가지고 있고 얘들은 약간 스트로마 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드라마 쪽에 있고 지금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심화나 임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냥 큰 그림만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NADP 디하이드로제네이즈, NADP 플러스 환원효소 혹은 NADP 리덕테이즈 다 같은 이름입니다. 얘에 의해 가지고 NADP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여기로 이제 넘겨주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ATP는 다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ATP 합성 효소를 의해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명반응의 산물로
우리 ATP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니까 NADPH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생성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보면 이 관계2, 관계1 하고요. 지금 제가 비순환적 광인산화하고 순환적 광인산화 얘기를 했는데, 이 순환적 광인산화는 제가 그냥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전자를 지금 페레독신이 받은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요로 넘기는 거예요. 요로 진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전체가 관계1이었죠. 관계1에서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1은 순환적 광인산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냥 큰 개요만 이렇게 좀 잡고 가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았죠. 그러면은 요로 진행해야 아까 NADPH가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일로 진행을 안 하니까 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아까 앞단계 요쯤에서 보통 수소를 이렇게 펌핑하거든요. 때문에 요 수소 농도 규율계에 의해 가지고 다시 ATP는 합성이 되고 NADPH는 만들어지지 않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ATP하고 NADPH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요로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형적 전자 흐름 해가지고 비순환적 광인산화 앞에서 본 거죠. 요거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 크게 덩어리를 4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덩어리를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트로마 쪽이 됐고요. 이 안쪽이 그라나 내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단백질 안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P680이 있는 거예요. 엽록소 A가 있는 P68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빛을 받겠죠. 빛을 받아가지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그럼 아까 들뜬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페오피틴이라는 물질로 간다 그랬죠. 한글로 적을게요. 자, 그리고 얘들이 전자를 들떠가지고 여기로 보내버렸으니까 어디선가 전자를 다시 채워야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Z 단백질이라는 놈이 있고, 얘가 아까 망간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산소로 바꿔주고 수소 이온을 만들고, 남은 전자는 이쪽으로 다시 보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페오피틴이 어떻게 하느냐, 얘는 다시 플라스토키논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자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자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수소 이온을 붙여가지고 플라스토키논 H2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전자와 수소를 같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또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이제 옆에 있던 요 단백질에 속에 이제 복합체가 있어요. 그래서 시토크롬 B 하고요. 그리고 철황 복합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각각 전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주게 돼요. 전자를 하나, 또 이쪽으로 전자를 하나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주면서 얘는 다시 플라스토키논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받았던 수소는 다시 밖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라나 안쪽이죠. 안쪽으로 넣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수소에 이동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시토크롬 B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철 이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서 사실 전자를 하나 받은 셈입니다. 하나 받은 셈이고, 여기서 전자를 다시 하나 받은 거예요. 돌려받은 겁니다. 자기 전자는 돌려받고, 페오피틴에서 전자 하나, 여기서 전자 하나, 이렇게 받은 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플라스토키논은 전자 하나는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자기 전자 하나 받아가지고 돌고 도는 거고, 여기서 하나씩만 이렇게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자 하나, 여기서 지금 물 분해가지고 나왔죠. 최종 출처가 여기죠. 여기서 나왔던 전자는 어디로 가냐면은 철황 복합체에서 다시 시토크롬 F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토크롬 F는 다시 아까 제가 그러나 안쪽에 어떤 단백질이 있냐 했냐면은 수용성 단백질인 플라스토시아닌 구리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전자를 전달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는 다시 여기 이제 관계1으로 들어오죠. 관계1에 P700 여기로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P700은 아까 철을 가지고 있던 페레독신으로 다시 빛을 받으면서 페레독신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페레독신은 철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받은 전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또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NADP 플러스 디하이드로제네이즈 혹은 리덕테이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 그냥 아무거나 제가 부르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전자를 받고요. 밖에서 수소를 받습니다. 수소를 받아가지고 얘들이 뭘 만들어낸다? NADPH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와 함께 지금 여기 수소를 계속 안쪽으로 퍼넣고 있죠. 그러면은 pH가 여기가 더 낮아질 겁니다. 자, 따라서 수소 농도는 이쪽이 더 많을 거고요. 따라서 농도 차에 의해 가지고 자, 여기가 C, OV, 여기가 C, 1V고요. 우리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얘들은 수소이온을 퍼내면서 물레방아 돌듯이 뺑뺑뺑 돌면서 바깥쪽에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선형적 전자 흐름입니다. 전자가 일방적으로 지금 물부터 해가지고 지금 NADPH까지 쭉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선형적 전자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제가 글로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관계2 여기가 관계2였고요. 자, 참고로 이쪽이 관계1입니다. 위치도 잘 봐두세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에 물이 이렇게 분해됐었고요. 수소 농도도 여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ATP 합성 요소가 있고 수소는 이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요. 이쪽이 스트로마, 이쪽이 그라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전자를 내면서 수소이온과 산소로 바뀌었고요. 이 과정이죠. 그 다음에 다시 플라스토키노 여기 애들이 전자를 시토크롬 복합체로 옮기게 됩니다. 이쪽을 시토크롬 복합체라 그러는 거예요. 옮기게 되고 양성자는 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이동 방향은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강,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강, 즉 그라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관계1이죠. 그래서 관계1으로 이동한 전자는 다시 관계1에서 이 빛 흡수에 의해 가지고 페레독신을 통해서 NADP 환원 요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를 받은 요 NADP 플러스가 수소이온을 붙잡아 가지고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을 제거를 한 셈이 됐고요. 그러면서 NADPH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깥쪽에는 수소이온이 없어졌고요. 안쪽은 수소이온이 들어왔죠.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완성이 될 거고 이 틸라코이드 안쪽 공간으로부터 스트로마 쪽으로 바깥으로 수소이온이 빠져나가면서 ATP가 합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이동 방향은 다시 틸라코이드 강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틸라코이드 강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명반응의 전자 흐름은 최초의 전자 공유체, 전자를 주는 놈은 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를 받은 놈은 NADP 플러스가 NADPH로 바뀌었습니다. 전자를 받아서. 자, 그 다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의 생성물 해가지고 산소, NADPH, ATP 나왔죠. 그래서 아까 여기 산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NADPH 나왔고요. 여기서 ATP 합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도 잘 보세요. 틸라코이드 강 혹은 그라나 안쪽에서는 지금 산소가 만들어진 거고요. NADPH와 ATP는 바깥에 스트로마 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동성 전자 전달자 돼 있는데 자, 얘들은 제가 따로 그린 놈들. 자, 그래서 플라스토키논 여기 소수성이라 가지고 막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토시안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 했고요. 다음 페레독신 혈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치 역시 얘는 막 사이, 틸라코이드 막 사이에 있었고 플라스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강 쪽, 페레독신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그러니까 스트로마 쪽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입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순환적 전자 흐름 봅시다. 이거 쉽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떼놓고 생각하면 돼요. C가 플라스토시안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스토크롬 값체 거기서 F로부터 전자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P700으로 리액션 센터로 전자를 주면서 얘들이 페레독신으로 전자를 보냈죠. 자,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바로 옆에 페레독신 NADP 디하이드로제네이즈 혹은 리덕테이즈로 전자를 주면서 NADPH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만들어냈는데 자, 요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넘기지 않고 전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시토크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DPH가 합성이 되지 않겠죠. 자, 요 과정을 순환적 전자 흐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냐면은 나중에 뒤에 배울 안반응에서 켈빈 회로를 사실 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미리 좀 땡겨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원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이용하는 에너지 비율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하나당 ATP를 3개를 소모하고요. NADPH는 2개를 소모하게 됩니다. 얘 하나를 없애는 동안, 없애가지고 포도당으로 동화시키는 동안
ATP는 3개, NADPH는 2개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명반응이 도는 동안 NADPH보다 ATP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잠깐 멈추고 아까 앞에서 수소 이온을 퍼냈죠. 그래서 수소 농도 이 기울기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ATP는 계속 합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NADPH의 생성을 멈춰가지고 훨씬 더 많이 소모되는 ATP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여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순환적 전자열은 관계원만 관여한다. 아까 여기가 관계원이었죠. 관계원만 관여합니다. 그래서 P700에서 페레독신으로 이동한 전자는 시토크롬 복합체 쪽으로 순환이 되면서 시토크롬 복합체로부터 관계원의 700 엽록소 쪽으로 계속 순환이 된다. 요 얘기를 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밑에 적어 놓은 것도 P700부터 해가지고 다시 뱅뱅 돌아가고 P700으로 전자가 갔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NADPH랑 산소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요 과정에서는 산소는 안 나와요. 산소는 관계 2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하여. 자, 왜냐하면은 페레독신에서 아까 전자를 시토크롬 복합체로 넘겼죠. 참고로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토크롬 F로 정확하게 넘긴 게 아니고 위에 시토크롬 B6, 자, 아까 얘가 시토크롬 B라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시토크롬 B6예요. 어찌됐든 페레독신에서 전자는 요 복합체 전체로 전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냥 시토크롬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전체로 그냥 전자가 전달되고 요 과정 중에 아까 앞에서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플라스토키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가 원래 전자를 요렇게 전달됐는데 그거를 얘가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부분에서 전자가 정확히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사실 교재마다 약간 서술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요 플라스토키논으로 정확히 말하면 넘어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요 사이 어딘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사이 어딘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참고로 그러니까 요쪽에서 넘어오면은 지금 비순환적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돌면은 순환적 전자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딱 나눠가지고 요렇게 쭉 가다가 스톱하고 요렇게 순환적 흐름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요렇게도 일어나고요. 일부 전자는 다시 요렇게 돌리기도 한다. 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아까 ATP하고 NADPH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요 동적인 흐름을 조금 느끼셔야 돼요. 요렇게도 가지만은 요렇게도 그냥 같이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서 지금 플라스토키논이 소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퍼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전자를 돌렸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다시 수소가 펌핑이 돼가지고 요 수소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TP 생성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 생성물에서는 지금 오직 ATP만 합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산소, 물을 분해하는 산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뒤쪽에서 형성하는 NADPH는 생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조절되어 있는데, 자, 엽록체에서 요 NADPH의 농도에 의해 가지고 요게 지금 요렇게도 가고 일부 전자는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다시 돌아간다. 근데 그 기준은 NADPH의 농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안반응시 아까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산화탄소 ATP, NADPH는 1대 3대 2 이렇게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ATP가 제일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NADPH는 ATP에 비해 더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NADPH가 축적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축적된 NADPH는 ATP 공급량이 많아질 동안 비순환적 흐름을 순환적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NADPH가 많아지니까 얘들을 지금 계속 비순환적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순환적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얘들 생산을 중단해서 ATP 비율을 늘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뭐 명반응과 화학상투 돼 있는데 이게 요 소리예요. 아까 여기 ATP 합성 요소 CF5와 CF1 복합체가 있어가지고 스트로마 쪽에서 ATP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하고 둘 다 ATP 합성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수소의 화학상투를 이용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냈죠.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통점은 자, 시토크롬 단백질과 같이 몇몇 전자 운반체는 대단히 유사하다 돼 있습니다. 둘 다 시토크롬 운반체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ATP 합성 복합체 역시 유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제가 앞에 C를 썼었고요. 자,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0이 아니라 5예요. 이렇게 ATP 합성 요소들을 각각 사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차이점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원천 같은 경우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산화로부터 고에너지 전자를 얻었습니다. 토당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ATP와 NADH를 합성을 했었죠. 자, 반면에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를 고에너지 상태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ATP하고 얘들은 NADPH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 전자이동 시 양성자 이동 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막 기준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였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뭐 외막까지 그릴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외막, 내막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수소는 이렇게 퍼냈습니다. 수소는 이렇게 퍼냈고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수소이온을 넣으면서 매트릭스 쪽에서 ATP를 합성했어요. 이 방향이 중요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외막, 내막이 같이 있고 그 안에 다시 틸라코이드 막이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수소이온은 안쪽으로 퍼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수소이온을 퍼넣었고 다시 이 바깥으로 빠지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DP를 이렇게 합성을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쳐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할 때 양성자의 이동은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쪽으로, 즉 이쪽에서 전자들이 쭉 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들이 쭉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 ATP 생성 시 이제 양성자의 이동은 방금 설명드린 요거죠. 미토콘드리아에 내막돼 있는데, 자, 요거는 여기 막간강에서 콘드리아 기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틸라코이드의 강에서 바깥쪽, 즉 스트로마 쪽으로 이렇게 양성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요 말이에요. 자, 이제 이어가지고 안반응 켈빈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